자, 이제 지하 2-2단원 해파하고 해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해파. 그러니까 해파라고 하는 거는 바다의 파도. 그러니까 파도죠, 파도. 자, 이 단원이 은근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해파에서 이제 해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바람이에요. 자,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면에서 생긴 교란이, 바람 때문에 이제 계속 물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교란이 바로 이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생기는 물 입자의 주기적인 상하 운동에 해당이 돼요. 즉, 해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파동이고, 파동에서도 물결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매질인 파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당연히 모든 파동은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형태에 해당이 되고, 해파는 횡파죠. 파동의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횡파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마루하고 골 다시 마루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 배운 파동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가운데가 파동 중심에 해당이 되고, 파동 중심에서부터 가장 높은 마루까지 또는 파동 중심에서 가장 낮은 골까지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진폭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가장 최단거리가 바로 나온 파장값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해파에서는 파고라고 해서 파도의 높이인데, 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요 전체 거리, 그러니까 진폭의 2배가 되는 요 거리가 바로 파도의 높이인 파고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형태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파동이니까 뭘 가지냐면 주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골이 마루 또는 고정된 한 지점을 지나간 후에 다음 골이 될 때 또는 다음 마루가 될 때, 그러니까 마루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또는 골이 하나, 둘, 셋, 넷 조금 있으면 파동이 진행이 되면은 얘는 골이 되고 마루가 되고, 이 부분은 다시 골이 되고 마루가 되고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위치까지 되돌아오는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바로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파 속도는, 원래 파동의 전파 속도 V는 뭐예요?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했었었고, 물리학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은 알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진동, 완전 진동 형태는 아니고, 물 입자가, 그러니까 위상에 따라서 얘가 물이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의 입자가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우측으로 돌아서 다시 처음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물은 실제로 이 안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완전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해파의 진행 방향이랑 위로 왔었을 때, 그러니까 아래 회전 방향 말고 위 회전 방향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이 돼요. 만약에 해파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던 물입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마루에 올라와서 진행하는 물 입자의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 입자는 회전을 하는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해수면의 표면에 있는 물 입자의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파가 발생을 하는 거는 주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한 마찰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에너지를 받아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는 뭐 해저 화산의 폭발이나 또는 진동이 생기는 경우죠. 어차피 진원이 있어야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해저 화산의 폭발이나 또는
사태라고 하는 거는 해저면이 와라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륙사면 같은 곳에서 해저 경사면을 따라서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쓰나미를 발생시키는 해저 지진, 그죠? 그 다음에는 아주 큰 선박이 항해하거나 배가 지나가게 되면 물결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또는 기압의 변화, 달과 태양의 인력 등 이 두 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지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밀물 썰물을 발생시키는데, 밀물 썰물에 의해서 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만조 간조가 발생을 할 때 밀물 썰물이 나타나니까 그로 인해서 해파가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조류가 세질 수도 있고 하는 영향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파가 전파가 될 때는 방금 선생님이 저기서 설명을 했지만 물입자는 결국에는 물결파의 매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물입자는 주기적으로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은 보통 어디서 하냐면은 해수면에서 하게 되고요. 해수면. 그 다음에 타원 운동은 좀 깊은 해수.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면은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압력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해수 표면에서는 원 운동을 하면서 뭐만 전달해요? 바로 에너지만 전달을 하고, 해파의 진행 방향으로는 직접 이동 안 해요. 어차피 모든 파동에서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파의 마루와 고래의 위치만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서 해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에 축구공이 하나 빠졌어. 이렇게 축구공이 하나 빠졌을 때 여기서 돌멩이를 하나 빵 던져서 여기다가 팡 만들면 여기서 물결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결을 따라서 이 공이 나한테로 오느냐 안 오잖아요. 이 제자리에서 공은 파동의 에너지에 따라서 진동만 할 뿐 이동을 하지 않죠. 여기 있는 물이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 매질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지만, 매질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거하고 동일한 원리로 해파가 이동을 할 때 물 입자는 여기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만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물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류는 이동을 합니다. 이 해파, 파도하고 해류는 다른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해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직접 순환을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파도만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파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크게 풍랑, 그 다음에는 너울, 연안 쇠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풍랑은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예요? 물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달이 되면서 너울이 되고, 그 다음에 연안에 도착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파도에 해당이 되는 연안 쇠파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풍랑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풍랑. 자, 풍랑은 바람이 불면서 해수면에 물결이 생기겠죠. 거칠어지면서 발생한 여러 파장의 해파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합쳐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보강간섭이 된다는 소리죠. 보강간섭이 일어나면서 마루가 뾰족뾰족하게 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해파로, 얘는 파장하고 주기가 짧아요. 파장하고 주기가 짧고 파고 자체는 낮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서 30cm 자아 같은 걸로 계속 물결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파원으로 이렇게 탕탕탕탕 계속 때린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너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부딪혀서 나중에 오겠지만 계속 짧은 간격으로 치다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 뒤에 있는 파동들이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흔들리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풍랑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물결들이 계속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풍역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풍역대라고 하는 거는, 자, 바람이
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불어가는 영역을 바로 풍역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면서 마찰을 시키고 물결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풍랑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한번 철석한다고 해서 그냥 얘는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고, 계속 주면은 풍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파동들이 생겨나지만, 파장이 길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파동이 진행을 할 때 굴절이 일어나도 항상 진동수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잖아요. 굴절이 일어나든 회절이 일어나든 반사가 일어나든 파동에서 진동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주기 자체도 일정하다는 소리죠. 왜? 주기가 진동수의 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이 길면 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왜? 진동수가 똑같으면은 파동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 또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나타내니까, 주기가 결국에 진동수가 똑같은 건 주기가 똑같으니까 파장 길이가 길어지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에요. 파동의 속도. 당연히 해파도 파동이니까. 그래서 파장이 긴 파장일수록 빨리 풍역대를 벗어나고 점점 파장이 같은 파동끼리 뭉쳐서 전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풍랑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풍랑은 평균 풍속이 마루의 이동 속도보다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속도가 해파가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보다는 빠르고 지속시간이 쭉 오래 불면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풍역대라는 곳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면은 바로 풍랑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풍속이 클수록,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부는 지속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부는 해역 자체가 넓으면 넓을수록 풍랑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할 때는 보통 일기예보 중에 풍랑주의보라고 하는 게 내리게 되는데, 바로 저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배가 계속해서 꿀렁꿀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업을 할 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풍랑이 합쳐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전파가 계속 되면은 너울이 돼요. 그래서 풍랑이 전파가 돼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풍역대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뾰족뾰족한 마루가 되는 게 아니라 마루가 둥글고 파장이 비교적 고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해파로, 풍랑에 비해서는요 파장도 길고 주기도 길고요, 얘는 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풍역대를 벗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풍랑은 바람이 반드시 부는 지역이지만 너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바람이 불지가 않는 지역까지도 쭉 전달이 돼요. 이제 파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네들이 너울성 파도가 쭉 계속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 너울성 파도가 오다가 연안 쪽으로 오게 되면은 수심이 점점 얕아지잖아요. 연안까지 오면은 이제 육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너울이 수심이 점점 얕은 해안에 도달을 하면 이제 밑에 부분하고 이 파동, 해파하고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찰로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파장이 점점 짧아지며, 왜냐하면 전파 속도가 느려지면은 주기는 똑같은데 파장 길이가 짧아져야지 전파 속도가 느려지겠지. 단순히 그것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파고가 높아져서, 자, 요거 주의하세요. 자, 일단 얘네들이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수심이 얕아져요. 그럼 수심이 얕아지면은, 자,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파장이 짧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파고가 높아져서 해안 쪽으로 와장창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파도에 해당이 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연안 세파가 일어날 때는 이때 그 연안에서 이 해파의 속도는
해파의 속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요. 그러니까 수심이 더 깊으면 연한 해파, 물결파의 속도가 빨라지고 수심이 얕으면 물결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저와의 마찰로 인해서 더 느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물 입자의 진동 형태를 보면은 거의 원형이다가 점점 찌그러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회전은 하지 않는 형태로 진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연안 쇠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있던 파동이 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장의 수심하고 해파의 분류를 보면은 심해파, 천이파, 천해파 해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줍니다. 자, 심해파. 심해파는 말 그대로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에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셋 다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보면은, 자, 이 수심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해파는 이 수심이 여기서 발생하는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이잖아요. 이 파장의 절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전달되는 파도, 해파를 바로 심해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은 밑에 있는 해저면이 워낙 깊기 때문에 해저면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얘네들은 물 입자가 다 원운동을 합니다. 회전할 때 진행 방향하고 이 위쪽에 있는 돌아가는 회전 방향이 서로 일치를 하게 돼요. 원운동을 해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수심이 깊어지면은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약간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원이 만들어질 때, 자, 원의 크기, 그러니까 원의 크기라는 소리는 원의 지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물 입자가 회전하는 원의 지름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파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물 입자의 지름이 뭐랑 같다? 파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면파의 해면 입자, 해면에 있는 물의 입자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보다는 작아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심해파는 일단은 이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더 깊은 곳에서 파동이 전달이 될 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파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파 속도를 정의를 해주는 게 루트 2파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G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L은 뭐냐면은 파장입니다. 파장. 따라서 파장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전파 속도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식이 실제로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는 물결파는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라는 공식이, 그리고 얘 입자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랑 유체역학의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전혀 물리학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수는 없고, 전파 속도가 가장 여기서 제일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여기서 요 L이에요. L. 즉 파장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파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심해파의 전파 속도는 어떻다? 빠르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이파 오면서 이제 해저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수심이 파장의 길이의 20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 사이인 곳에서 전달되는 해파예요. 그럼 20분의 1보다 더 짧으면 천해파, 얕을 천자를 써서 얕은 해안의 파도, 요거는 이제 천이파, 중간에 이제 전달이 되는 파동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물입자가 수심이 얕아져가지고 원 운동을 하지 않고요, 타원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얘가 점점 이 타원이 20률이 커져서 점점 밑으로 납작해지고 원의 직경은 작아지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그냥 해저에서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는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파 속도가 뭐 하이퍼 탄젠트 가스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도 안 배울걸? 아마 고등과정에서 안 배울 거예요. 전파 속도는 파장하고 수심의 영향을 모두 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천해파는 이제 수심이
파장에 요게 되게 중요해요. 20분의 1보다 더 얕은 곳, 얘는 2분의 1보다 깊은 곳, 전이파는 2분의 1보다는 얕고 20분의 1보다는 깊은 곳,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수심 H가 뭐보다 얕아야 돼요? 20분의 L보다 더 얕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저면이 워낙 이제 파동에 마루 골하고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요.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납작한 타원 운동을 하고, 해저면에서는 이 전이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전파 속도는 V는 루트 GH예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천이파, 즉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을수록 어떻다? 빠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심이 얕으면은 이 천해파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수심이 깊으면은 천해파의 전파 속도는 빨라지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연안으로 다가오면 보통 그렇잖아요. 육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해파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심이 점점 어떻게 되면 얕아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해요? 결국에는 파동에 굴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파동이 굴절을 할 때 속도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파도 오다가 수심의 차이가 생기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굴절이 돼서 퍼지던지 모이던지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일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해파의 굴절이 이제 밑에서 배우게 될 건데, 보면은 해파는 마루를 연결한 선은 등수심선하고 평행을 하고, 그러니까 마루를 연결한 선, 마루하고 마루를 연결한 요 선은 수심이 같은 곳을 연결한 곳하고 나란하고, 파도는 대체로 해안선하고 나란하게 다가와요. 예, 나란하게 다가오고, 해파의 진행 방향은 해안선 방향의 수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해파가 이런 식으로 마루가 진행을 해서 쭉 가게 되면은 해안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랑 진행 방향이랑 해안선이 이렇게 수직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여러분들 해안선에서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만이라고 하고요, 폭 튀어나온 부분을 곧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곧 알죠? 포항에 있는 손 이렇게 있는 거, 홈이 곧이라고 하잖아요. 곧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해요. 뭐 영일만 뭐 이런 데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통 이제 만이라고 해서, 이 만 부분에서 보통 이제 해수욕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곳에서 수심이 먼저 육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얕아지고, 그러면은 수심이 얕아지면은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만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수심이 같은 지형을 보면 여기가 더 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빠르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느린 쪽으로 꺾여서 그 쪽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파가 휘어져서 곳이 먼저 뭘 받아요? 침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적, 여기서 부서진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 쪽에서는 퇴적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요. 그러니까 만에서는 이 퇴적 입자들이 쌓여서 백사장, 해빈이라고 하는 해수욕장 같이 백사장이 발달해서 해수욕장이 발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곳 같은 경우에는 침식작용이 강해서 해식절벽 같은 경우가 발달하는 그런 곳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해일 봅시다. 해일. 여러분들 해일은 보통 뭐 높은 파도 이런 형태로 알고 있는데, 해일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해수가 육지로 확 밀려와 버리는 현상.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해일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쓰나미, 그렇죠? 지진의 해일 알고 있고,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강풍이 불 때도 연안 쪽에
해일이 밀려올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태풍이 올 때 발생을 하는 폭풍해일. 자, 강한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이 해안으로 접근을 해주게 되면은 낮은 중심 기압과 강풍에 의해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 앞에서 그 해수를 움직이는 힘 할 때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저기압 중심에서는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은 해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수들이 움직인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바람 방향의 해수가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른쪽 직각 방향, 네,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오면서 해수가, 얘네들은 얘랑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렴해요. 점점 수렴해서 저기압에 올라온 곳에 해수면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낮은 중심 기압에 의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강풍에 의해서 해수면이 급격하게 확 하고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해일이 바로 저 폭풍해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폭풍해일은, 자, 중요해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천해파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천해파는 아까 해안으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지고, 파고는 어떻게 돼요? 파고는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성질을 가지게 됐었죠. 이게 천해파의 성질 세 가지. 일단은 속도 느려져, 파고 높아져, 그 다음 파장 짧아져. 요 세 가지가 천해파의 성질인데, 해일도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 원인은 지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중심기압이 낮아지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 에이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수렴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강풍이 해수를 밀어 올려버려서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더 상승을 합니다. 바람작용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진의 일 봅시다. 쓰나미. 자, 해저에서 보통은 보통 이제 섭입대에서의 지진, 또는 화산 폭발, 또는 단층 운동. 이게 단층이 변환 단층처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연직 방향으로 폭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보통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섭입대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해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대륙 지각이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해구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쑥 밀린단 말이에요. 응력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이 베니오프대, 마찰대가 밑으로 쑥 밀리면서 여기 어떻게 돼요? 대륙 지각 일부가 이렇게 쏙 따라와요. 밀려서. 그러다가 얘가 다시 팡 하고 돌아오는 요 과정에서, 그러면은 쑥 내려갈 때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니까 바닷물이 뒤로 빽 해서 갑자기 들어가. 여기서 채워졌던 해수가 얘가 팡 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쭉 다시 넘어오는 게 바로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인데, 그러면서 이때 진동이 발생을 해서 바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 파장이, 근데 지진, 해일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매우 긴 파동이 형성돼서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생기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폭풍해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길죠. 그리고 지진해일도 파장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단층이 일어나는 곳에서 해저 지진이 발생을 하면 해수면이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심이 한 4,000m쯤 되고, 이게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니까 속도는 V 루트 G H,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는 전파 속도가 쭉 오다가 얕은 바다에서는 파고가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파장 길이는 점점 짧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수심 점점 얕은 데로 오게 되면서 파동의 전파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 길이는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면서 이게 와서 육지를 덮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쓰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는데,
해안선으로 오면서 해안 가까이 오면서는 수심이 얕아지니까 전파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대신에 파고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높아진 파고만큼 싹 다 육지까지 흘러 들어와서 다 쓸고 가버리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들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일어난 거 보면은 불난 거보다 더 무서워요. 실제로는 불은 나면 재라도 남지만 물은 다 쓸고 가서 재도 남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고는 먼 바다는 수센치 1m 정도로 낮지만 수심이 얕은 해안가까지 이 쓰나미가 밀고 오게 되면은 전파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고가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되게 높아져요. 파장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길지만, 수백 킬로 이상으로 길지만 수심이 얕기 때문에 따라서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전파 속도는 지진의 일은, 쓰나미는 발생을 해서 소멸할 때까지 천해파의 성질을 띠게 되기 때문에 전파 속도는 수심에 따라 달라지고 해안으로 올수록 느려지죠. 그러니까 천해파는 속도가 V 루트 G H로 결정이 되니까 수심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급격하게 전파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일은, 이 해일이 발생할 당시 기압, 특히나 이제 저기압일수록, 만조 시기, 그러니까 밀물이 가득 들어와서 해수면이 높으면 거기서 저기압이 돌아오면 어떻게 더 높아지고, 그 상태에서 해일이 오면은 간조 때 일어나는 것보다는 만조 때가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해안 및 해저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는 가장 높은 만조 시기 때, 밀물이 들어와서 가장 조류에 의해서 해수면이 높은 만조 때 태풍이 통과하면 이런 폭풍 해일의 피해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태풍의 위험 반원에 해안이 위치를 할 때는, 자, 해안 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해수면이 더 높아서 해안 지역의 피해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태풍이 연안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 태풍의 진행 방향에 보통 오른쪽이, 이건 지구각에서 했지, 위험 반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이 안전반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가항반원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태풍이 여기서 이렇게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안가, 해안가로 태풍이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만약에 바람이 연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불게 되면, 불게 되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태풍에 말려 들어가는 이쪽이 위험 반원이고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가항 반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랑 태풍의 바람이 어떻게 돼요? 기본 연안 쪽으로 부는 바람과 태풍에 부는 바람이 서로 여기서는 상쇄가 되지만, 위험 반원 쪽에서는 연안 쪽으로 부는 바람하고 태풍의 바람이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해수면이 더 높아져서 이쪽 위험 반원에 위치한 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니까 해안 지역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돼요. 안 그래도 저기압 때문에 수면이 높은데 이 위험 반원 쪽은 해안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태풍의 바람하고 합쳐져서 파고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이동해 오는 여름, 보통 여름 초겨울, 초여름, 또 아니 여름하고 초가을에 남해안 등에서는 보통 이 꼭 태풍 올 때 보면은 백중살이라고 해서 1년 중 뭐 가장 그 해수면이 높을 때, 뭐 보통 요럴 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풍해일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쓰나미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영향이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폭풍해일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수심이 아주 급격하게 얕아지는 곳은 상대적으로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만처럼 폐쇄된 해역에서는 폭풍 해일의 세기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세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에너지가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시나 암초 사이의 지역은 해일의 피해가 더 증폭이 되겠죠. 왜?
곳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침식이 강한데 더 세게 와서 부딪혀 버리니까 더 많이 피해가 클 수가 있고요. 지진의 규모가 당연히 크면 해일 피해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일에 대처하는 거는 뭐 해안의 방파제, 그죠? 이런 그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거 막 쌓아놓는 게 파도를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차수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해수가 직접 육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해일 발생 예보 경보가 발령되면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 쓰나미 경보 일어나면 일단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영화 해운대 이런 거 보면 실제로 부산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가정해서 만든 영화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태풍에, 거기 야구선수 이대호 나와. 자,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예상을 해서 폭풍 해일에 잘 대비를 해줘서, 괜히 거기서 와 해일 옵니다 하고 유튜브 찍다가 그 파도에 쓸려간 사람 몇몇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한번 봅시다. 해파와 해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해파는 주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의 에너지를 받아 발생을 하고요. 해일은 주로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한 기압 변화나 아니면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해저 지진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해파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A는 해파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마루, B가 바로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수직거리인 파고, C가 골, D가 파장,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모양에 따른 해파의 종류랑 물 입자의 운동을 나타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 B는 천이파, 전이파 또는 천이파, 얘는 뭐가 있죠? 천해파죠? 그죠? 연안쇠파 또는 천해파라고 보면 되겠죠. 천해파. 자, 그 다음에 A부터 C 중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바로 심해파에 해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풍랑이에요. 풍랑. 너울, 여기가 연안 쇠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는 풍랑이죠. 그 다음에 파장이 짧고 파고가 가장 높은 거는 천해파에 해당이 되는 바로 C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심해파와 천해파를 구분한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주면, 심해파는 수심이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더 깊은 경우, 천해파는 20분의 1보다 더 짧은 경우예요. 해저 마찰 없고 있어요. 물 입자의 운동에 얘는 원 운동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타원 운동이고 더 깊어지면은 왕복 직선 운동을 해주죠. 타원 운동.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얕은 해수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해수면에서 물 입자의 운동. 자, 그럼 전파 속도는 심해파는 V는 루트 2파이분의 GL로 파장 길이의 제곱근의 비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해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L은 파장이에요. 파장. 자, 그 다음에 5번. 자, 해파의 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자, O, X, O에 해당이에요. 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하면 곳에서는 전파 속도가 느려지죠. 수심이 먼저 얕아지니까 많이 빨라지죠. 해안가의 만에서는 해파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게 집중이 되면은 침식이 강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곳에 대한 설명이고 퇴적이 아니라 침식이에요. 해식 절벽은 곳에서 주로 발달하죠. 곳이 침식 작용이 활발하니까. 자, 폭풍 해일은 천해파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만조 때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하면 해수면이 더 높아지죠. 지진 해일이 해안에 접근하면은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집니다. 지진 해일이 해안에 접근하면은 전파 속도가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해파의 수심에 따른 물입자의 운동을 나타냈는데 얘는 깊어져도 원형 운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심해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표면은 얘도 타원이네요. 계속 타원에 해당이 되고, 수심이 깊어지니까 거의 왕복 운동을 하는 경우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천해파, 연안쇠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 물입자의 운동은 가 같은 경우에는 타원 운동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 운동을 해주게 되죠. 가와 나에서 해파의 파장과 수심의 관계를 쓰세요. 자, 가는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 길이의 20분의 1보다 더 얕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가고, 나는 수심이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더 깊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심해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해파의 전파 속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천해파의 속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이 돼요? V는 루트 G H로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뭐에 의해서?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는 루트 2파이분의 G L, 여기서 L이 파장 길이죠. 파장 길이. 그렇죠? 파장 길이. 따라서 나에서는 파장의 길이에 의해서 전파 속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 문제, OX 문제 보면은 답이 OXX, OXX5예요. OXX, OXX5. 자, 가는 해파의 해저면에 마찰에 의한 영향을 받죠. 수심이 얕은 천해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의 해파의 파장이 100m라고 하면은 수심은 50m보다 깊은 게 아니라 20분의 1보다 더 얕아야 되잖아요. 20분의 10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얕아야지 가능한 거니까, 따라서 5m죠. 5m보다 더 얕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해파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쪽으로 진행을 한다. 가 해파는 지금 보면은 회전 방향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요 위에 회전하는 방향으로 해파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따라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고, 나에서 해파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 입자의 궤적 반지름이 지수함수에 의거해서 작아져요. 나에서 해파의 전파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심해파는 전파 속도가 수심하고 관계가 없죠. 파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심하고 관계가 없고, 연은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연은은 보통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물결의 흔적에 해당이 되는데, 심해파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실제로 바닥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마찰 주지가 않기 때문에 해파는 가에 해당이 되고, 가는 나보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잘 형성이 된다. 요거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해일의 전파 봅시다. 그림은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을 한 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심 변화에 따른 전파 속도와 파장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천해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고, 수심이 점점 얕아질수록 파장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파고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진, 해일은 심해파와 천해파 중에서 바로 천해파의 성질을 가지게 되니까 천해파고, 지진, 해일이 해안 가까이에 오면은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금 보면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지진파가 천해파의 경우에는 G, H에서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자, 그러면 지진의 일이 해안 가까이 다가오면은 파장은 어떻게 되고요? 짧아지죠. 그리고 파고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집니다. 네, 짧아지고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OX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빈출 선택지 OX 문제는 답이 5OX, 5X, 그 다음에 OXX5예요. OXX5. 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단층 등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 맞고요. 자, 지진 해일의 파장은 항상 수심값보다 값이 크죠. 왜? 파장 천해파니까 파장 길이가 어떻다라고 그랬습니까? 길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파장은 천해파라 때문에 파장 길이가 길어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지진의 일은 파장이 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다. 지진의 일은 파장이 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자, 중력 가속도가 일정할 때 지진의 일의 전파 속도는 수심이 4,000m인 곳이 10m인 곳보다 약 20배 빠르다. 수심이 몇 배 차이 납니까? 400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V가 루트 G, H로 정의가 되니까 얘가 400배가 더 깊으면 속도는 20배 차이가 나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의 일은 해저 지진에 의해 집안의 상하 이동이 없어도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평 방향의 단층보다는 수직 방향 단층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폭풍의 일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진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파가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해일이고 파장과 수심의 관계에 따라서 풍랑, 너울, 연안세파로 구분을 한다. 파장하고 수심의 관계에 따라서 풍랑하고 너울하고 연안세파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심해파, 그다음에는 천이파, 천해파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해안에서 가까워지면은 파고가 높아지죠. 해안으로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심이 얕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파고는 높아지고, 그죠? 파장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는 파고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파장은 짧아지죠. 그죠? 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고 전파 속도가 느려지니까 맞은 거는 3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번. 그림은 해파에서 물 입자의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원운동을 해요. 자, 해수면에서 물 입자가 운동하는 궤도의 지름은 파고에 해당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요 지름이 바로 파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요 거리랑 이 원운동의 지름이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해파가 높은 곳으로 회전을 할 때에 여기서의 회전 방향과 해파의 진행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물입자는 제자리에서 원운동합니다. 매질은 안 움직이죠.
제자리에서 원운동을 해주니까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바람에 의해 발생한 해파가 해안에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풍랑, 너울, 그다음 뭐 연안, 쇠파 이렇게 되는 건데 A는 서로 다른 파장의 해파들이 겹쳐져서 생성이 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풍랑 맞고, B는 B가 전파하는 얘기에서 너울은 바람이 없는 곳에서도 생성이 돼요.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는 맞죠? 그렇죠? 파장 A는 B보다 파장이 짧고 점점 오면 올수록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발생한 해파가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접근을 해오면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연안 쇠파, 철해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파의 전파 속도는 수심이 얕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파장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고, 파고는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집니다. 네, 철해파의 성질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5번. 그림은 해파가 해안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H는 지금 20분의 1 해파의 파장의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천해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지점을 지나면서 해안에 접근해 갈 때, 그럼 파장이 짧아지고, 위에서 방금 정리했지? 파고가 높아지고, 전파 속도 느려지고, 원운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천이파부터 거의 타원이거든요. 타원 운동이 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타원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해저면하고의 마찰 때문에 바로 타원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어떤 해파의 물입자의 모습이 지금 보면은 거의 완벽한 원형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심해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해파 아니고, 얘는 심해파의 속도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파장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수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해파는 수심의 파장이 2분의 1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전달이 되는 바로 심해파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어떤 해파가 전파가 될 때 전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가 됩니까? 수심이에요. 수심. 네, 이거는 지금 천해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수심이고, 왜냐면 얘는 V는 루트 G분의 H인데 이 H 값이 수심이죠. 자, 물입자의 운동이 타원이 되는 까닭은 바로 수심이 얕아 해저면의 마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수심이 얕아 해저면의 마찰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그림은 어느 심해파가 연안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해파의 전파 속도는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느리다. 지금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전파 속도에 영향이 없어요. 수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느리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예요. 같다. 네. 파고는
B 지점보다 C 지점에서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전입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까 천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파고가 높아지죠. 따라서 맞고 심해파의 파장이 길면 길수록 천회파로 바뀌는 수심이 그렇죠. 깊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천회파가 발생하는 수심이 전체 파장 길이의 20분의 1보다 얕아지는 거니까 파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천회파가 되는 수심이 점점 깊어질 테니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표는 해파 A부터 D의 수심과 파장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보면은 지금 얘는 뭐에 해당이 돼요? 파장 길이의 절반에 해당이 되죠. 파장 길이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심해파. 수심이 이건데 웃기다. 근데 얘는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길죠. 얘도 심해파. 얘는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훨씬 얇죠. 20분의 1이 그럼 100m에 20분의 1이 되면 5가 되잖아요. 둘 다 5m보다 더 얕으니까 이 둘은 천회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파동의 전파 속도가 뭐에 의해서 파장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천회파이기 때문에 얘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파장 길이가 둘이 어떻게 돼요? 같지.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C는 물입자가 천회파니까 타원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둘은 수심이 더 깊은 데가 빨라야 되니까 C는 느린 게 맞죠. 2하고 3에는 얘는 루트 2배 2, 얘가 얘보다 루트 2배 정도가 빠르겠네요.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파장이 100m인 해파가 수심이 2m인 곳을 지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100m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심이 5m니까 이거보다 지금 얕은 곳을 지나고 있으니 이 녀석은 지금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천회파에 해당이 될 거고 천회파의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심이 2m인 곳을 지나고 있을 때 전파 속도를 V라고 쳤대요. 그럼 V는 루트 2G가 되고 수심이 1m인 곳을 지날 때 전파 속도는 얘는 V 다시는 얼마가 돼요? 루트 G가 될 테니까 얘 V 다시는 요거의 몇 배?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따라서 이 1m의 지점을 지나고 있었을 때 속도를 V 다시라고 놓으면은 얘는 루트 2분의 V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다. 2m인 지점에 루트 2분의 1배다 라고 보면은 될 거예요. 다음에 11번. 그린 가는 천회파의 수심에 따른 전파 속도 변화를 나는 심해파의 파장에 따른 전파 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둘 다 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의 속도 변화가 보여요. 자, 파장이 400m인 해파가 수심 300m를 지나고 있으면 파장 절반보다 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심해파란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심해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400m였었을 때 대략 해파의 전파 속도가 400일 때 얼마 나오니? 대략 한 20 얼마 정도 나오지? 25? 25 정도 나오지, 여기니까. 25. 이거 말이 안 되지. 해파가 전파될 때 물 입자는 심해파니까 원운동을 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따라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먼 바다에서 파장이 300m인 해파가 어느 해안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바다의 등수심선하고 함께 나타냈대요. 수심이 같은 곳을 연결해 놓은 선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파면이 나란하단 말이에요. 파동의 속도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가 A 지역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곧이죠. 지읒이야. 디귿 아니야. 자, B는 만이에요. 자, 해수욕장은 만 지역에 더 발달을 하기가 쉽죠. 곳에 해수욕장이 있으면은 작살나겠다. 자, C보다 D에서 해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르죠. D는 수심이 9m고 C는 6m니까 천해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니까. 그지? 자, 시간이 흐를수록 해안선은 여기는 침식작용을 받고 여기는 퇴적작용을 받으니까 점점 이렇게 채워져 나갈 거예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진다. 해파가 해안에 접근할수록 파장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얕아지니까 파장 길이 짧아지죠. 해파가 해안에 접근하면 수심이 얕은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곳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곳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13번. 대부분의 파도가 자 해안선에서 나란하게 오는 이유는 즉 대부분의 파도가 해안선에 나란하게 밀려오는 까닭은 결국에는 이거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실제로 얕은 곳에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모이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깊은 곳은 또 나란하게 나아갈 테니까 원래는 해파 자체가 해파 면이 등수심선, 그러니까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처럼 그림에서 보면은 얕은 곳으로는 몰리고 꺾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꺾인 곳끼리 그냥 쭉 앞으로 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쭉 오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수심하고 등수심선으로 따라오니까 해파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뭐 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해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폭풍해일이 발생을 한다. 맞고,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단층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도 맞고요.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하기 직전 해안의 물이 일시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지진해일이 도달하기 직전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해안선 물이 잠깐 밑으로 빠진다고요. 그 단층 부분으로 잠깐 싹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썰물이 아닌데 물이 빠져나가요. 시간대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3번이 틀려요. 갑자기 썰물이 아닌데 물이 쭉 빠진다? 아, 그러면 쓰나미가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썰물이 때는 아니고. 다음에 15번 그림은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안에서 태풍이 접근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북반구니까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 여기가 위험반원에 해당이 되고 왼쪽이 가항반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불어드는 바람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C 지역하고 A 지역하고 보게 되면은 C 지역이 좀 더 풍랑이 강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해일이 기압만 고려한다면 자, 저기압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A보다는 B가 저기압 중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에서 높죠. 풍속만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파도의 높이는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C가 가항반원인 A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태풍이 해안에 도착하는 시간이 간조가 아니라 만조 시간이랑 겹쳐지면은
해일에 의한 피해가 더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폭풍 해일이 지진 해일보다는 그렇죠, 더 자주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쓰나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발생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지진 해일의 발생 과정을 나타냈다. 자, 지진 해일은 주로 해저에 있는 판의 경계 부위에서 단층 등이 발생을 할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단층 자극이 수평보다는 맞아요. 수직 방향으로 일어날 때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잘 발생을 해요. 지진의 일은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해파의 전파 속도가 천해파의 속도랑 같기 때문에 느려지고 파고가 높아져서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다음에 1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지진 해일의 전파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지진 해일은 천해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천해파니까 루트 G H, H는 수심이죠. 그럼 루트 9.8 곱하기 2 곱하기 2000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버리면 되니까 얘는 루트 196하고 00 이렇게 되니까 얘가 14하고 140이네요. 140m per sec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쓰나미의 해일의 전파 속도죠.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해에 동해 북동쪽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동해안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미 지진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해파고, 천해파는 파장 길이가 길다. 그쵸? 풍랑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다가오면은 파고가 높아지죠. 수심이 얕은 곳일수록 해파의 전파 속도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이제 실력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그린 가는 서로 다른 두 해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파장 길이는 둘이 200으로 동일하고요. 파고만 기억이 좀 더 높네요.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해파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안선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의 해파의 파고는 자, 마루에서부터 골까지의 수직 요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6이 아니라 12m가 나와야지 맞게 될 거고, 수심이 A보다 깊은 곳 100m보다 깊으면 지금 요 파장 길이가 200인데 200의 절반이 100보다 더 깊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두 파장은 뭐에 해당이 될 거냐면은 심해파에 해당이 될 거고, 심해파의 파동의 심해파의 속도는 2파이 GN, 즉 파장의 길이로 결정이 되는데 둘이 파장 길이가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과 니은의 전파 속도는 같아야지 맞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심이 B보다 얕은 구간이 돼버리면 2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0m보다 더 얕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해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 천해파, 연한 세파가 되니까 무리 입자의 운동은,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형태로 가야지 맞게 되겠지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해안으로 해파가 이동을 하는 모습을 표는 A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해파 가하고 나의 파장하고 파고를 나타냈대요. 지금 둘 다 파장 길이의 절반이 얘는 75m가 되고 얘는 100m가 되는데, 200m면은 둘이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깊기 때문에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심해파에 해당이 되는 파장의 전파 속도를 보일 거고, 여기가 100m가 돼버리면은 이 지점은 아직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지점에서는 100m면 파장 길이의 절반보다 깊고 딱 절반이 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는 심해파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A에서의 전파 속도는 가가 나의 2분의 루트 3배다. 그러니까 심해파는 전파 속도가 파장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니까 몇 배예요? 4분의 3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파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배가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고가 2m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원운동을 할 때 이 파고 물입자의 지름이 2m, 이 녀석은 파고 물입자의 지름이 3m에 해당이 될 텐데, 가가 A를 지날 때 해수면의 물입자의 반지름이 1m인 원운동을 한다. 지름이 2m니까 반지름이 1m인 원운동을 하는 게 맞겠죠. 썩었다. 낚이라고 낸 문제네. A에서 B로 이동을 하면서 가의 파장은 얘는 심해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파장 길이의 변화는 없어요. 선해파가 돼야지 둘이 파장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서에서 동으로 진행을 하는 두 천해파예요. 지금 천해파 B와 Q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P와 Q의 파장은 수심 4,000m인 해역에서 250하고 200km고, 수심이 360 해역에서는 각각 X하고 Y만큼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지니까 전파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수심이 같으면은 둘의 전파 속도가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의 전파 속도랑 요거의 전파 속도 둘이 같아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의 전파 속도랑 여기서 요거의 전파 속도는 서로 같아야 돼요. 왜? 천해파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P가 진행을 할 때 수심이 4,000m인 해역에서는 표층의 물입자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심이 4,000m인 해역에서 해파의 주기는, 여러분들 둘이 전파 속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파동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파장이 누가 더 기니까 P가 더 길게 되니까 주기도 누가 더 길어야 돼? P가 더 길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해파의 주기는 P가 Q보다 더 길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X하고 Y, 그럼 대신에 여러분들 파동이 진행을 해 가더라도 뭐는 변화가 없냐면 주기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일정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얘하고 둘이 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니까, 저기서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V는 루트 GH로 정의가 되니까, 수심이 4,000m인 곳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루트 4,000 중력가속도가 10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4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 빠지고 100 빠지고 2가 빠져버리니까 200m/s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다음 여기서는 3600에서 그러면 60m/s가 나오게 될 거라는 소리죠. 왜? 여기가 루트 360 곱하기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0이 빠지고 6이 빠지니까 60m/s의 속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대신에 주기가 일정한데 그 왼쪽 거를 보자. 얘가 속도가 200m/s고, 그럼 주기가 Tp예요. 자, Tp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파장 길이가 얼마가 나오니? 250km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TP는 얼마가 되냐면은 200분의 250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똑같이 풀어주면 T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200분의 200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근데 주기는 똑같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속도가 6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기가 동일하니까 파장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파장 길이 람다는 속도 곱하기 주기로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저기서 x 람다 x는 얼마가 나와야지 맞냐면은 속도가 60 곱하기 t p의 주기는 200분의
250에 되고 람다 y 같은 경우에는 60 곱하기 200분의 200에 되니까 1이고 얘는 얼마가 되니? 4분의 5 나눠주면 15니까 얘는 75km, 얘는 60km 이렇게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해준 값은 135km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테니까 4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동해 북부에서 발생한 어느 지진 해일이 전파되는 모습을 10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근데 지진 해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천해파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전파의 등시선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파의 속도는 느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더 긴 거니까 전파의 속도가 빠르게 될 거고, 해파가 이동한 경로상의 평균 수심은 A하고 B하고 보게 되면은 얘는 전파 속도가 A가 B보다 더 깊죠. 왜냐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A하고 B의 경로상의 거리가 같은데 얘는 얼마 동안에 이동을 했냐면은 70분 동안에 이동을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니? 이게 B 지점이 대략 한 140 정도 되나? 140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는 소리는 속도가 더 느린 거지.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평균 수심은 A가 B보다 깊죠. 그러니까 대략 2배 정도 빠르니까 수심이 한 4배 정도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포항에 도착한 해파는 여기서는 다 천해파예요. 어차피 지진 해일 자체가 심해파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만 맞게 되겠죠, 여러분들.